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6일 5.16 군사혁명 5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녁 8시 반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총성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이 모든 분야를 동원한 토탈 워, 총력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촉발은 무역전쟁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이것이 진행이 되면은 이념전쟁, 문화의 전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군사력의 대결로까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아주 곤혹스럽게 됩니다. 한국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거의 30%의 수출을 중국 쪽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 나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복잡다단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미중 대결 구도는 과거의 미소 냉전과 비슷한 과제를 우리 한국인에게 던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executive order라고 하는데, 대통령 특별명령, 행정적 효과가 있습니다만, 사인을 해가지고, 이 외국 통신사의 부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부품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안보에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이 IT 장비 부품 생산 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겁니다. 화웨이라는 회사가 지금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한 1천억 달러쯤 되는데, 물론 현재로는 삼성전자의 한 2분의 1이지만 이 성장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5G 기술을 앞세우면서 지금 유럽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수입하는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이 화웨이의 장비를 쓰게 되면은 거기에 도청장치 같은 것을 숨겨가지고 미국에 불리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 화웨이라는 회사는 민간 회사지만은 이것은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라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적 측면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실상 사용 금지시키는, 물론 미국 회사에 대해서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우방국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웨이에 대한 수입 금지 또는 사용 금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대충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연간 한 5천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을 합니다. 중국에 파는 미국 상품은 약 1천억 달러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3천억 내지 4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할 때부터 이 무역 적자, 대중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이게 상당한 지지를 모으는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라든지 압박이 표가 되는 장사입니다. 이게 국민 지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에서 이기는 거니까 재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중 무역전쟁과 대중 총성 없는 전면전을 확대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2천억 달러의 수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10% 매기던 것을 25%로 올렸습니다. 2.5배나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또한 약 600억 달러의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또 올려서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그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반격을 개시를 했습니다. 중국의 정책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냐 하면은 인민일보 그리고 신화사 통신을 보면 됩니다. 이게 중국의 당과 정부의 정책이 나타나는데 최근까지는 아주 조용했어요.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몰리고 코로나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중국의 언론은 조용했는데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eople's War, 인민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민전쟁.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인민전쟁은 이게 총력전쟁입니다. 총력전쟁. 오랜만에 들어본 People's War,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게 공산당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있고 모택동 군대가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전쟁, 이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인민전쟁입니다. 인민전쟁이라는 것은 총력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맹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와 미국을 또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가 미국을 좌지우지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라고 비유를 하느냐면은 중국은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그렇게 무역 제재를 가하지만 중국 경제 요사이 괜찮게 돌아간다. 이렇게 나오면서 중국은 연못이 아니다. 이제는 바다와 같이 되었다. 바다다. 폭풍우가 와도 작은 연못이 뭐 넘치고 하지만은 바다다. 이번 이 투쟁 시기를 지나도 중국은 바다로서 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 자, 이게 지금 무역전쟁으로서 촉발된 것 같기는 한데,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 무역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뭐 단순히 관세를 높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사실은, 거의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그 분쟁에 대한 합의안이 거의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시진핑이가 비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시진핑 팩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팩트는 내년 재선 때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감정이 있고, 시진핑은 또 뭐냐, 이를 벌려놨죠. 뭐냐, 헌법을 바꿔가지고 무기한 장기 집권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공안기관을 시켜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13억 인구를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시진핑 또한 장기 집권으로 가는 마당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를 명령을 받은 그 무역대표부 대표라든지 지금 재무장관,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시진핑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중국은 국가 주도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시장주의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어떤 특정 기업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조금 줘서도 안 된다. 그러면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에서 공정하게 싸우도록 하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손 떼자. 기업끼리 싸우도록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중국이 그렇게 됩니까? 중국한테 항상 부탁하는 거 왜 지적재산권을 왜 훔쳐가느냐. 그리고 그게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하면서 법을 바꿔라 이럽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런 법을 새로 만들든지 바꿔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시진핑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치욕적인 것이다. 여기에 또 중국의 오래된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편전쟁 트라우마겠죠. 1840년대에 아편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때 영국 제국주의의 팽창 시대인데 중국에 와서 막 아편을 팔았습니다. 아편 중독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임척서라는 관리가 아편을 몽땅 압수를 해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중국의 전쟁을 시작한 거죠. 이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습니다. 참 치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편 중독자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영국 제국주의와 맞섰다가 그 영국한테 깨졌다 이겁니다. 청나라가. 적이 없다는 청나라가. 그 뒤부터 아편전쟁에서 시작해가지고 딱 150년 동안, 100년 동안이죠. 100년 동안 중국은 정말 내전 상태에 빠지고 여러 제국주의 세력이 와서 여기 차지하고 저기 차지하고 뜯어먹혔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에 모택동의 공산 통일 정권이 수립된 거죠.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중화주의라 그래가지고 이 세계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오만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게 과학기술을 앞세운 군사력을 앞세운 서구 열강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 이게 중국 지도부의 뇌리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자존심은 양보할 수 없다. 차라리 경제를 포기하더라도 중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보다는 안보를 앞에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미중 대결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경제적 계산으로 뭐 덕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시진핑은 두 가지죠. 중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앞으로들은 미국한테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겠죠. 미 제국주의 세력에 굴복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정권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오기 싸움입니다. 오기 싸움. 이게 이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는 것인데,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 보좌관이라는 이런 직책으로 몇 달 일하다가 중간에 튀어나와가지고 독자적으로 지금 행동하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략 마인드를 아주 쉽게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야인이지만 상당히 주목받는데,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 지난주입니까? 기고문을 썼는데, 이게 트럼프의 전략을 잃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요컨대 이겁니다.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총성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념 대결이다. 체제가 다르다. 여기에는 휴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전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체제가 다른 나라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나라고, 여기는 이렇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치범을, 가장 많은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게 중국이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화해가 되겠느냐? 계속까지 가야 된다. 계속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중국 체제로 가든지 중국이 미국 체제로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미중 대결을 일종의 이념 대결, 체제의 대결로 지금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가. 그렇더라도 트럼프는 이념형의 인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해 득실을 따지는 인간이죠. 그런데 이게 선거 전략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이 미중 대결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데, 미중 대결에서는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과 원수돼서도 안 되고 중국과 원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게 한국이란 나라, 핵무기 없는 한국의 처지입니다. 어렵죠.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차지할 거냐. 이것은 웬만한 머리 좋은 지도자가 아니면 또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외교의 힘이 있으려면 국민의 단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더구나 일본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게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이 난국을 헤쳐가는데 가장 치명적 약점이 될 겁니다.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과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베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면은 이런 난국 속에서 어떤 청구가 될 겁니다. 아베는 트럼프와 가장 친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시진핑과는 관계가 가장 나빠져야죠. 정말 말씀입니다. 아베와 시진핑은 상당히 친합니다. 최근에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반미 운동을 하지만 반일 운동을 안 해요. 왜냐? 아베도 눈치챘습니다.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 특히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는 독자 노선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나 독자 노선을 가더라도 기본은 미일 동맹이다. 이걸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는 화해한다. 중국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국하고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일본과 같이 상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과는 일단 휴전 상태에서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합니까? 한미동맹은 군사적 동맹관계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 앞에서는 슬슬 기고 그리고 중국 앞에서도 작아지는데 이상하게 또 중국이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가치는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중국이 한국을 어렵게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는 한미동맹이 단단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허술을 하면은 중국은 한국을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고차원 방정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는 누구냐면은 그리스 역사학자인데,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문명세계에서 있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대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때는 스파르타가 패권국가였는데 아테네가 도전했습니다. 해군 국가인 아테네와 육군 국가인 스파르타가 각각 동맹을 가지고 싸웠던 전쟁입니다. 나중에는 형식상은 스파르타가 이겼지만 스파르타가 또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같이 망하게 되어버리는데 이 전쟁을 쓰면서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패권 국가에 도전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면은 패권 국가는 불안해진다. 전쟁을 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나오면은 그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하버드 대학의 그레함 앨리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2년 전 세계를 핵전쟁으로 몰고 갈 뻔했던 쿠바 미사일 사건을 면밀하게 쓴 글로 아주 유명한데 2년 전에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세계에서 패권 국가가 있을 때 도전하는 국가가 나타나서 긴장 관계가 유지된다. 그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몇 %냐? 조사를 했더니 16개의 케이스가 나왔어요. 16개의 케이스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갔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패권 국가인 미국에 중국이 도전하는데 이게 전쟁으로 가느냐? 전쟁으로 갈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더구나 체제도 다르고 해서. 그런데 미중이 진짜 전쟁을 해버리면 한국은 전쟁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핵전쟁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19세기에 유럽에서 프러시아가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프러시아, 독일 통일을 합니다. 오스트리아를 이기고, 또 유럽의 패권 국가이던 프랑스를 보불 전쟁에서 이기고, 1870년에서 71년에 걸쳐서. 따라서 보불 전쟁에서 이기니까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합니다. 오스트리아를 뺀 독일어권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독일 사람들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군력을 증강시킵니다. 독일은 원래 이 식민지 개척을
거의 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이제 힘이 생기니까 뒤늦게 식민지 개척 좀 해볼까 하면서 해군력을 증강시키니까 세계 해상 패권을 가진 영국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영국을. 그러니까 독일을 포위해야 되겠다 해서 영국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프랑스하고도 동맹이 되고 러시아하고도 동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독일은 오스트리아하고 이렇게 또 나중에 터키하고 이렇게 또 동맹 관계를 형성하면서 긴장을 하다가 사라예보의 총성, 오스트리아 왕태자를 사살하는 사라예보의 총성을 계기로 해가지고 1914년에 유럽의 모든 나라가 전쟁에 말려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 패권국가 영국에 도전한 독일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을 바라보면서 이 미중 총성 없는 전면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찌감치 미국과 소련은 냉전 대결 구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편을 서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의 건국 노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오늘 대한민국에 뿌리를 받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비슷한 국제질서의 변혁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누구 편에 줄을 세우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